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공화당과 백악관이 재정절벽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백악관 회동이 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 4분기 더 악화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회복세가 매우 더딜 것이라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들과 기자단이 선정한 올해 증권가 10대 뉴스의 삼성전자 시총 200조 돌파, 미국 재정절벽 이슈 등이 선정됐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한 결과 개발사업 대신 서민주거 안정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호황을 맞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M&A 시장입니다.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국내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합니다. 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루 앞둔 12월 18일 첫 순서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해봅니다. 박지은 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예상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우면서 강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 둔화되기도 했지만 나스닥은 1% 넘게까지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주가 급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76%, 포인트로는 100.38포인트 오르면서 13,235.39 나타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각각 3,010.6 그리고 1,430.36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중 내내 관망하는 모습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 재정절벽 시한이 14일가량 남은 가운데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보합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유럽 증시 장중에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제가 올해 4분기에 더욱 악화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도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럽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파란불 켰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각각 5,912.15 그리고 3,638.1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7,604.94로 장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지난 거래일 4% 넘게 급등한 이후에 어제 또 소폭 올랐습니다.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도시화 계획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 주가가 폭등하면서 주가를 3년 2개월 만에 최고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역시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세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94%, 91.32포인트 상승하면서 9,828.88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45% 상승한 채 2,160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만 파란불 켰는데요. 0.41% 밀린 약보합권에서 22,513.61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내려갔습니다. 2.1원 떨어지면서 1,072.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브라질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브라질은 브릭스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실질적으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나라다.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주목받는 나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브라질이 좋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90년대 들어서면서 브릭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브릭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OECD만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에 있을 월드컵과 2016년에 있을 하계 올림픽까지 획득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1986년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인 7.5%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전망이 좋았었는데요. 2011년이 되면서부터 그 전망은 사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2011년도에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미비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2012년도에는 1.5%를 밑도는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전망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에서 브라질도 굉장히 빼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대부터 브라질의 미래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2013년대부터 4%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브라질이 좀 침체된 글로벌 경기, 성장 동력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던 중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더욱더 돈독해질 사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시게 되시면 원자바오랑 푸틴 대통령이 함께 손을 잡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굉장히 파트너십을 좋게 돈독하게 다져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파트너십을 더욱 좋게 다져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단지 같은 political side, 즉 이제 사회주의적인 이런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도 앞으로 굉장히 파트너십을 돈독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까지요. 1,0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을 함께 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있어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이윤을 창출을 하고 좀 더 좋은 파트너십을 더욱더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요. 두 나라 다 사회주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giving free play to market mechanisms, 즉 시장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좋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둘은 서로 손잡으면서 아시아 파시픽, 즉 아시아 파시픽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세이프가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지키는 그런 노력까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브릭스에 관한 것이었고요. 네.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은 역시 투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14년도엔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다가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솔라, 즉 태양열 에너지에 관한 소식인데요. JP 모간이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에 가장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바로 태양열 전지에 관한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태양열 에너지에 관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유럽 시장에서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태양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지금은 수요보단 공급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숨어있는 글로벌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박병욱 서초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일주일간. 잘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내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는지요? 예, 내일은 잘 아시다시피 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오늘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과거 주식시장에서 대선 전의 움직임은 IMF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87년부터 IMF까지는 3번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통상 대선 직후부터 취임 시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IMF 이후에 치른 두 번의 선거에서는 취임 직전까지 항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관계는 없었고요.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는 후보자 간 정책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결과 자체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시 반응은 단기 그칠 것이고요. 오히려 당선자의 국정 운영 구상이 구체화되는 정책 제시에 따라 테마주라든지 어떤 주도주 형성 움직임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후 한국 증시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베 정권 등장에 따른 엔화 약세 지속 문제 그리고 2차전 상단에 있는 투시권 환매 물량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두 후보 간의 그런 정책 간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굳이 후보 집권 정당에 따른 수혜 업종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후보 간의 정책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요. 복지, 일자리, 저출산 대책 등을 보면 정도의 차이거나 속도의 차이지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은 같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오늘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반증일 텐데요. 따라서 집권 정당에 따라서 업종별, 종목별 수혜는 사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대선 테마주에 일단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기대들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집권 정당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남발되었던 것들이 압축되면서 된다고 판단돼서 이제 정책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 오히려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당장은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대선 이벤트보다는 G2의 경제 회복 기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해외 변수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른 그런 우리나라 산업들의 호조, 불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IT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원전에 굉장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수혜주가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쪽이라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삼성전자와 같이 사슬 엮어진 종목들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전을 반대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문득 떠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단조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웅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자국 태양광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70억 불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상태가 어렵긴 하지만 유럽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말은 많이 나오지만 지수를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럽 배치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급락했던 뭐 OCI라든지 OCI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성 그룹주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어떤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우리 대선보다도 일본 예. 총선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제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 사실 뭐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요. 예, 예. 20일에는 뭐 일본 통합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예, 그러면 예. 뭐 예견됐던 것처럼 양적 완화 조치가 예, 예. 좀 공격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환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면 또 수출 대형주들 어렵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있는데 일부는 어떻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어제 기아차가 많이 빠지고 예. 현대차 빠지고 차 부품주가 빠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이 원화 강세 문제가 크게 활동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자동차 예. 주위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대차 계열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서는 예. 원화는 환율이 1% 하락 시 자동차 수출액이 1.2% 감소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 기아차 해외 생산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표는 약간 엄살성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그 자동차주가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자동차주와 그에 따른 부품군들에게는 일정의 타격이 있겠지만은 조선이나 IT 쪽은 경쟁하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한국과 경쟁 상대가 아니죠. 아니고요. 그래서 큰 건 없어 보이는데 IT 중에서 ML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요. 예. IT에 들어가는 부품 사이에 전자파의 간섭을 방지하는 부품인데 예. 그거는 저희 삼성전기가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교스라든지 기업들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영향을 어제 받을 수 삼성전기가 좀 많이 예. 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외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현재도 그렇게 것이 보여지고 재 있습니다. 대표님의 예, 의견이시고요. 자, 대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증권사들의 2013년도 증시 전망 평균치를 보면은 예. 대략 상단 2,360, 2,400도 보는 쪽이 있습니다. 예. 하단은 1,8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올해 변동 범위인 2,050에서 1,750 정도보다 더 확장된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큰 레인지 하에서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말하는 투로 뻗는 종목이나 종목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선도 대형주, 예를 들면 올해도 봐왔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종목과 같이 사실을 이루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중소형주, 그런 의미에서 중소형주 장세는 당연히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따라서 그러한 선도 대형주가 예.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 것인지를 미리 선정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내일 우리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되면 예. 미국, 중국, 일본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요. 우리도 예, 정권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 그동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일과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남아있는 또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는지. 예, 오늘도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 있는데요. 재정 절벽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미국으로서는 17일이 안 끝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17일까지 오늘 자정까지 협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약했던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 타결을 물 건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는 재정 절벽을 가부의 문제가 아닌 어떤 시간의 문제 그리고 잘 알진 악재를 치부하여서 오늘 새벽까지도 미국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와 있지만 만약 연내 합의 실패하여서 예. 1월에 도래하고 있는 미국 부채 생활 한도 문제 그리고 2월에는 미국 신용등급 재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린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아랫방향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재정 절벽이라는 큰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늘장은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아까 하던 말씀 좀 더 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2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가를 간다는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연내 타결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예. 오늘 시장은 뭐 유럽과 유럽에서 나는 경제 지표 그리고 뭐 시장 반응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 진전에 따라서 출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장이 지속되면서 엔화 문제가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원화 같은 경우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시장을 더 좀 무겁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일이 대선이니만큼 대선에 배팅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그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심한 장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네. 눈치가 있어야 되는 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서 예. 어떤 그 어려운 수익 기회를 찾기보다는 내가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산만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예.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예. 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하나 좀 짚어주시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먼저 올라와 있다가 최근 26,000원대에서 그 조정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아주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예. 최근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4분기에는 1,50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예.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D램 쪽에 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 2위 업체인 하이닉스, 삼성전자로서는 시장 주도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의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26,000원대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3만 원 정도까지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좀 눈여겨볼 종목 SK 하이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서초지점의 박병욱 지점장과 함께 오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요. FTA 이후 달라진 자동차 부품 시장과 기업 M&A 시장,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방안을 내놨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문턱은 좀 높이고 코스닥 시장의 문턱은 낮춰서 진입장벽에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